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지식탐험 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20세기 중반에요. 노벨상까지 받으신 아주 저명한 과학자가 이제 감염병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요. 네, 그랬었죠. 마치 인류를 막 괴롭히던 오랜 숙제가 다 풀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죠. 심지어 어떤 감염병 전문가는 농담처럼 앞으로 감염병 전문가가 더 필요할까?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사는 그 예측이 좀 너무 빨랐다고 말해주고 있죠.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옆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류가 이 질병이라는 오래된 적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맞서 싸워왔는지 그 변화무쌍한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감염병 분야 교과서 일부인데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접근법, 과거, 현재, 미래 이 발췌문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염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요즘 의료 현장에서는 감염이 의심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하고 대응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특히 최근에 전 세계가 함께 겪은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이 감염병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진단 방식까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께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쭉 나열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억하실 만한 그런 통찰을 뽑아서 전달하는 데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약간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아주 예전에는 감염병 원인을 나쁜 공기, 미아스마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미아즈마설. 그게 16세기 중반부터 이어진 생각이라는데 꽤 오랫동안 다들 그렇게 믿었던 거죠.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 들어서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루이 파스트르, 또 로베르트 코후 같은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 그러니까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는 세균설을 증명해내면서부터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감염병 이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정말 뭐랄까 극적인 시대였어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나오고 소아마비 백신 같은 수많은 백신이 개발됐잖아요. 네, 눈부신 발전이 있었죠. 인류 역사상 정말 최악의 감염병 중 하나였던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바로 이 시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2년에 노벨상 수상자 버넷경이 감염병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1978년 피터즈 도프 교수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제 서로 배양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농담을 했던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농담 속에 서로 배양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 좀 묘하게 현실이 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 군집,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아, 그러네요. 어쨌든 당시에 그 낙관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이나 위암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과 관련이 있다거나 자궁경부암은 인유도종 바이러스 HPV랑 관련이 있고 또 간암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죠. 네. 알고 보니까 전체 암 발생의 한 16% 정도, 그 정도가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게다가 끝난 줄 알았던 감염병의 위협이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계속 나타났어요. HIV가 일으키는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사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은 코로나19, 에볼라, 또 최근에 엠폭스까지 진짜 끊임없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병원균이 테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생물 테러 위협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 바로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아, 슈퍼버그요. 네. 카바페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장내세균 CRE, 또 폐렴을 잘 일으키는 아시네토박터균,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곰팡이인 칸디다 아우리스, 또 치료가 아주 어려운 약제 내성 결핵균, 반코마이슘 내성 장구균, VRE 같은 것들. 이런 이른바 슈퍼버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정말 큰 문제네요. 네. 그래서 한때는 기적의 약으로 불렸던 항생제를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아주 조심해서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20세기에 그렇게 눈부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은 여전히 우리 개인의 건강 그리고 사회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감염병은 지금도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입니다. 2위요? 아직도요?
네. 물론 지난 한 25년간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 해에만 960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와, 1,000만 명. 특히 어린 아기들이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2019년 전체 사망의 거의 70% 가까이가 감염병 때문이었다니 정말 심각한 불균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지역별 유행병학 정보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성인의 HIV 감염률이 20%를 넘기도 하고요. 구소련 국가들이나 인도, 중국 같은 곳에서는 약제 내성 결핵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질병부담 연구 같은 전 세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이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균도 그냥 국경 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렇죠.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확산 속도도 빨라졌죠.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 흑사병도 괴력노를 타라서 퍼졌고 또 15, 16세기에는 유럽 탐험가들이 옮긴 천연두 같은 병이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1918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군대 이동을 따라서 또 이슬람 성지순례 같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통해서 확산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연결성의 힘을 정말 여실히 보여줬죠. 아, 정말 그랬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약 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전 세계 여행과 경제를 거의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한때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집에 머물러야 했을 정도니까요. 네. 이렇게 여행객들은 코로나19나 HIV처럼 사람 간에 직접 전파되는 병뿐만 아니라 모기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옮는 치kungunya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병을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항생제 내성균을 자신도 모르게 퍼뜨리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 감염병의 확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건강한 사람 몸속에요, 약 40조 개나 되는 세균이랑 또 셀 수 없이 많은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것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수보다 약 10배나 많다고 하니까 와, 진짜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네요. 맞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주로 장 속에 살지만 여성의 생식기나 입안, 코 안에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피부나 폐에 사는 미생물들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나 혹은 질병에 대한 어떤 민감성, 감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군요. 네, 얘들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음식을 분해해 주기도 하고 또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공생 파트너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겪는 감염병의 상당수가 외부에서 막 침입한 특별한 나쁜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몸에 살고 있던 이 미생물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 흔한 황색 포도알균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 같은 것들이요. 임질균이나 광견병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병을 일으키는 그런 소위 엄격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이해하는 것이 감염병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미생물 군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에 더 잘 걸리는지 혹은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같은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정 부위에 어떤 미생물이 주로 살고 있는지 이런 지식을 알면 예를 들어 배양 검사 결과 나온 균이 진짜 원인균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오염인지 판단하거나 또 원인균을 추정해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선택할 때 그리고 항생제가 우리 몸에 착한 균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합리적인 사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환자를 만나는 의사의 입장에서 감염병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듣기로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열이 나고 아픈 게 이게 진짜 감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어렵죠.
어떤 감염병은 수막국인 혈증처럼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헬리코박터균 관련 위궤양처럼 몇 년간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고 잠복결핵처럼 아예 증상이 없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환자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듣는 병력 청취와 몸을 꼼꼼히 살펴보는 신체 검사입니다. 이 과정들이 마치 탐정 수사처럼 단서를 모으고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병력 청취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환자가 어떤 병원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노출력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환자 몸 상태 자체가 감염에 취약한 상태는 아닌지 알아보는 숙주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출력에서는 과거의 특정 감염, 특히 항생제 내성균에 걸린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나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같은 균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다음에 감염이 생겼을 때 써야 할 항생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지, 요양원에 계셨는지 이런 정보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환경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단순히 술, 담배 여부만 묻는 게 아니라 위험한 성관계라든지 주사 약물 사용 같은 행동, 또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 이게 흙 속에 있는 스포로트릭스라는 곰팡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까지요? 네, 심지어 직업까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미국에서 실험실 연구원이 패스트균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진료 기록에 직업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만큼 직업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덜 익힌 고기, 살균 안 된 우유, 오염된 물, 날 해산물 다 특정 감염이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쵸. 어떤 동물과 접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 심지어 집에 사는 쥐까지도 특정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개는 진드기를 통해 라임병을 옮길 수 있고 고양이는 할킨병, 바르토넬라증이라고 하죠. 파충류는 살모넬라, 설치류는 렙토스피라증 같은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여행력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물론이죠. 국내외 여행 모두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후에 열이 난다면 당연히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현지 풍토병을 생각해야 하고요. 아주 오래전에 다녀온 여행이라도 결핵이나 분선충 같은 잠복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요? 네, 국내 여행도 특정 지역 고유의 병원균 노출과 관련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지역에 다녀왔다면 콕시디오이데스라는 진균증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고요. 단순히 어디를 갔는지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뭘 먹고 마셨는지, 혹시 민물에서 수영했는지, 동물과 접촉했는지 등등 활동 내용과 예방접종 여부까지 자세히 묻는 것이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한 축인 숙주 요인, 그러니까 환자 자체의 상태 파악도 아주 중요하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인지 아닌지 아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면역 상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이나 HIV 감염 같은 질병 자체 때문일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나 항암제,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 복용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나 비장절제술 같은 치료 경험 혹은 선천적인 면역 결핍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다양하네요. 네, 면역력 저하의 원인에 따라서 잘 걸리는 감염병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의심되는 질환의 범위를 좁힐 수 있죠.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단서를 좀 모았다면 다음 단계는 신체 검사군요. 네, 전신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인데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 발진의 모양이나 분포, 또 림프절이 부어있는 위치나 특징 같은 것들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림프절이요. 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초소 같은 곳이라서요. 감염이 생기면 특정 부위 림프절이 붓거나 아플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 약 600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는데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여러 부위를 만져보면서 크기나 통증 여부, 얼마나 단단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피부 검사도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감염병이 피부 증상을 동반하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원인 모른 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서 생긴 욕창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손톱 밑에 작은 출혈이라든지 손발바닥에 나타나는 특정 병변 같은 것이 심장 내 감염, 즉 심내막염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발열, 즉 열이 나는 건 감염의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통 체온이 1도 오르면 심박동수가 1분당 10회 정도 빨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감염병, 예를 들면 장티푸스나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에는 열은 나는데 심박수는 그만큼 안 빨라지는 상대적 섬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파제징후라고 하는데 진단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죠. 또 환자 몸에 삽입된 주사관이나 도뇨관 같은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구들이 세균의 침입 통로나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병력 청취랑 신체 검사를 통해서 감염이 의심되고 또 어느 부위 문제일지 좀 추측이 되면 그다음은 이제 진단 검사 단계로 넘어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검사는 어디까지나 앞서 모은 단서들을 확인하거나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가능한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질환을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어떤 종류의 검사들이 주로 사용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수치 변화라든지 염증 수치, 예를 들면 CRP, C반응 단백 같은 것을 확인해서 감염 여부나 그 심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네. 백혈구 중에서도 특정 세포, 예를 들면 호중구, 림프구, 호산구 같은 것들의 비율 변화가 이게 세균 감염인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혹은 기생충 감염인지를 추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염증 수치인 CRP 같은 경우는 변화 속도가 빨라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는데도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까 뇌수막염 같은 거 의심되면 뇌척수액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될 때는 뇌척수액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쪽에서 바늘로 뇌척수액을 뽑아서 압력을 재고 그 안에 세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단백질이나 포로당 농도는 어떤지 등을 측정하고요. 현미경으로 직접 세균을 관찰하거나 염색, 그람 염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PCR,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뇌척수액에서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직접 검출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염 진단에서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원인균을 직접 키워서 확인하는 배양 검사겠죠? 네, 맞습니다. 혈액이나 소변, 가래, 고름같이 감염이 의심되는 부위에 검체를 채취해서 배양하는 것이 진단의 골든 스탠다드, 즉 표준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양을 통해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정확하게 동정하고 또 어떤 항생제가 효과가 있는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까지 알 수 있죠. 이상적으로는 항생제를 쓰기 전에 배양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끔 검사 결과에 나온 균이 실제 원인균이 아니라 그냥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된 균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피부에 원래 사는 상재균 같은 것들이 혈액 배양에서 자라면 이게 진짜 균혈증인지 아니면 체열할 때 그냥 묻어 들어간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환자의 임상 증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출력이나 숙주 요인 같은 정보들, 또 우리 몸의 정상적인 미생물 분포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정 병원체를 겨냥한 항원 검사나 항체 검사, 또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들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는 몸속 깊은 곳의 감염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직 검사 같은 검체 채취를 안전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진단 과정이랑 거의 동시에 치료도 시작될 텐데요. 네, 그렇죠. 감염병 치료의 핵심은 항생제 사용입니다. 하지만 원인균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일단 의심되는 균을 잡기 위해 경험적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수록 일단 좀 더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해서 가능한 원인균들을 모두 잡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폐혈성 쇼크처럼 아주 심각한 상태라면 굉장히 넓은 범위의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배양 검사 결과가 나와서 원인균이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균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능하면 범위가 좁은 항생제로 바꾸는 것. 이걸 항생제 축소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항생제 말고 다른 치료법도 있나요? 정보에 따라서는 면역글로불린 IVG 주사 같은 보조요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독소를 분비하는 세균 감염, 예를 들어 독소 충격 증후군 같은 것이 의심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효과에 대한 근거는 아직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볼 때는 항상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 같은 감염 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특정 병원체에 노출된 경우에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감염병 진단과 치료가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때로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감염 전문가의 자문, 즉 협진이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입원 기간을 줄이고 또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황색포도알균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균열증 같은 심각한 감염의 경우에는 감염 전문가의 개입이 사망률을 거의 절반 가까이 낮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정말 큰 차이네요. 요즘 인공지능 챗봇 같은 것도 많이 쓰이는데 이런 전문가 역할을 혹시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AI가 방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 개개인의 복잡한 상황과 미묘한 임상적인 뉘앙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염 전문가는 이런 개별 환자 진료 외에도 병원 전체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 항생제 스튜어드십, 퇴원 후 항생제 치료 관리 등 환자에게 유익한 다른 여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진단이 아주 어렵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장기 이직 등으로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 또는 해당 지역에서 보기 드문 그런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보니 결국 감염병과의 싸움은 우리 인간과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생물 사이의 어떤 숨바꼭질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숙주와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 그야말로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 미생물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감염병 때문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HIV 완치법은 아직 없고 결핵은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진단이나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이 좀 더딘 것 같고 또 코로나19나 엠폭스처럼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나타나고 생물테로 위협도 여전하고요.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많은 진단, 치료, 예방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사실상 종식을 자신 있게 선언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미생물의 그 놀라운 적응력을 고려할 때 어쩌면 그 목표는 영원히 달성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이유죠. 항생제와 백신의 황금기를 거쳐 또 전 세계적 확산의 위협과 우리 몸 속 미생물과의 복잡한 공생관계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정교해진 현대의 진단과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역동적인 여정을 함께 돌아왔습니다. 감염병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중요하고 계속 진화하는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감염병 관련 뉴스를 접하시거나 혹은 공중보건 정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실 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많은 감염이 외부에서 온 침입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 살고 있던 미생물이 어떤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한다면요. 미래의 감염병 대응 전략은 단순히 나쁜 균을 죽이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몸 안의 이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